여러분들 소리 보니까 너무 오늘 하루 멋지게 보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10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10대라고 이런 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떠한 느낌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청소년 10대 멋지다, 젊다, 너무너무 활기차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0대 문제는 아니지만 참 다루기 힘들고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참 힘들다, 탁구공처럼 어디를 튈지 몰라서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합니다. 특별히 10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들끼리만 통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자녀를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고, 10대들이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어. 10대들이 정말 컴퓨터밖에 안 해. 핸드폰밖에 들고 있지 않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한숨거리가 내쉬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10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10대들의 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닫혀지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10대들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0대들 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10대와 청소년 시기를 갖고 있는 자녀와 아버지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은 참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10대 청소년기를 우리 지내고 있는 자녀하고 한 번쯤은 트러블이 일어나서 그리고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이렇게 문을 닫고 사는 그런 가정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이해 안 되고 제일 말이 안 통하는 게 자녀들에서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라는 말을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말이 안 통하고 제일 답답하고 이런 사람이 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두 사람 다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코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어린 아동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시절이 있습니다. 성인기 시절이 있습니다. 각자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태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시기마다 충분하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10대 교육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10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좀 나아간다라면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아주 귀중하게, 아주 보화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섬기고 교육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린 토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0대들에 대해서 불평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적어보라고 했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10대들의 불평이 아버지가 용돈을 너무 조금 줘,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 구속을 해, 우리는 자유가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늘 것 같은데 그들이 이런 것을 적었습니다. 1위가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청소년 상담하는 그 내담져 오는 청소년들 중에서 극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징징거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을 해서 무엇인가 자기만을 바라보며 자기가 뭔가 요구를 할 때 굉장히 힘든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아버지다움을 좀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 아버지가 친구처럼 되기보다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기 원하면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항상 일관적인 교육과 함께 항상 정의롭게 우리를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또한도 자녀들 또한도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를 받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그런 품위와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면 10대들에 대해서 10대들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대들의 행동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끔씩 10대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게을러요. 너무 컴퓨터만 합니다. 너무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때 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10대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대들이 지금은 조금은 이러한 이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들의 감정에 그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런 쪽 부분에 많이 좀 노출된 것뿐이지 충분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0대들의 뇌하고 성인들의 뇌와는 참 다른 점이 있습니다. 10대들의 뇌하고 성인들의 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개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요. 뇌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보면은 뇌는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뇌라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브레인 스팀을 갖고 있는 이쪽 부분인데요. 생명의 뇌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고 혈압이 업 다운 되는 거, 또한 여러분들 지금 침을 삼키고 눈을 깜빡거리는 이런 모든 건 생명의 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본능의 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능의 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방금 전에 웃었죠. 또 때로는 슬픔 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본능의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뇌라고 하여서 이런 모든 사고, 판단, 우리가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명령하는 것은 이 대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일수록 이 대뇌 면적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대들의 뇌하고 성인들의 뇌는 참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성인들의 뇌는 바로 우리 어디 부분의 사고를 어디 부분을 관찰을 해서 문제를 해석하게 되느냐, 전두엽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을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안에서 우리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욱하는 그런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 어느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욱하게 화를 내도 전도해서 생각을 해요. 너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화내면 회사에서 아웃될 거야. 그리고 집에 있는 자녀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너의 아내를 생각해야지. 이건 다 전두엽의 생각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뇌입니다. 근데 청소년은 좀 틀려요. 청소년들은 여기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으로 행동을 합니다. 쉬운 예로요. 오늘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학교를 안 가버려. 왜? 그것이 너무 놀고 싶으니까 감정이 그를 행동을 지배해버리는 거야. 어른들 뇌라면 내가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감정이 들어도 처음 나가서 노는 마음이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지금 학교를 가야지. 그리고 내가 등록금이 얼만데 아니면 분명히 혼날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 10대들의 뇌는 친구가 있고 돈이 있으면은 어른들처럼 그렇게 불안함과 긴장감 느끼지 않고 정말 잘 놉니다. 이게 10대들의 뇌예요. 정말 잘 놀아요. 그럼 언제 불안해지느냐?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도 한 명의 친구가 또 놀 수 있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즐겁게 놀아버립니다. 이것이 10대들의 뇌예요. 그러니까 10대들의 뇌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10대들은 감정적으로 그대로 생각을 하고 감정이 지배를 해서 행동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속이 없을까? 좀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전두엽이 활성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감정에 너무 치우쳐져서 어떤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어떠한 친구가 당장 한 명도 없어지거나 돈이 하나도 없거나 그러기 전에는 어른들과 틀리게 즐겁게 재밌게 정말 놉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집안에서 가정이 좀 어렵거나 그럴 때 10대들이 가끔씩 나 이거 사줘. 그러면 각시 이런 말이에요. 너는 속이 있니 없니? 가정이 지금 이런데 뭘 사달라고 그러니? 그런데 자녀는 이것에 대해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10대들 내내 이렇게 감정에 지배를 하면 그럼 그대로 그냥 방치해둬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청소년들 교육을 할 때 이런 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주지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용납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나와 좀 다르구나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들의 행동은 이성의 내가 관할하기보다는 감정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 그들의 감정을 좀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담적 용어로 감정을 잘 매만져 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도 이 청소년들의 뇌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 감정 부분을 다스려주지 않고 자꾸 이성으로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성의 뇌와 부모님의 이성의 뇌와 우리 청소년들이 감정의 뇌가 서로 파이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뇌를 갖고 있는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인생의 경험이 많고 더 인격적으로 풍성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청소년을 좀 이해하면서 그들을 권면해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끔씩 청소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부모님께 와서 엄마 기릅니다. 엄마. 자기 동생을 보면서 쟤는 우리 청소년들 영어로 하면 개념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쟤는 한 해 되면 내 동생 순이는 너무 개념 없어. 그럴 때 우리 부모는 그러죠. 엄마 너나 잘해. 이러면은 여러분 대못으로 청소년들 가슴을 쫙 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왜 부모님도 이 이성의 뇌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왜 너나 잘해라는 그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야, 너는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지. 네 동생은 일찍이라도 일어난다. 그리고 너는 아무데나 양말 벗어놓지. 엄마 빨래하기 힘들게 양말 뒤집어 놓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볼 때 한마디 여러분은 이성의 뇌를 사용해서 과거의 그 모든 행동을 다 통계치를 내가서 프린트아웃을 탁 해서 너나 잘해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아이는 진짜로 자기 동생을 보고 개념 없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했었을 때 그걸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로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하고 어떤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할 때 논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하고 우리 부모님이 서로 싸움을 해서 끝나서 서로 방문을 꽝 닫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무엇인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정말 말이 안 통해라는 말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청소의 뇌를 좀 읽어줄 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잘못을 했어요. 어떤 일을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잘못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근데 10개 잘못을 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9개는 잘못했고 그중 한 가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나 거짓말 안 했어. 이건 사실이야 말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성의 뇌를 사용해서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너 9가지 잘못한 것을 자꾸 지지를 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벌써 지금 감정에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9가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 아이 생각 속에는 미안하지만 없어요. 한 가지 자기가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엄마는 나를 못 믿어줘. 엄마는 항상 나를 의심해. 엄마는 도대체 나를 항상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봐.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 할 말이 많죠. 9가지 잘못을 했고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냐라는 말을 하고 싶죠. 그것은 아이들하고 그렇게 좋은 대화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잘못, 한 가지 진실을 말하는 부분에서 그냥 묵과하고 싶어요. 그럴 때 나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 그럼 여러분 그러죠. 그럼 그렇고 그래. 네가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진실을 말했나 보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했나 보지라고 이렇게 그걸 넘겨주면 아이들은 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극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신이 9가지 잘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청소년 내에서는
글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진실을 말했다. 이 부분에만 그냥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청소년 뇌를 안다라면 그래, 야, 너가 오늘 이건 엄마에게 진실하게 말해줘서 참 좋다. 야, 너무 좋다라고 먼저 인정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눌러줘야 되는 거야.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좀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9가지 잘못을 말해줘도 시간이 늦지 않습니다. 9가지 잘못만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잘못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은. 너 이 한 가지 잘못,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아이하고 부모하고의 대화의 코드는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우리 티네이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어떤 이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보다는 감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그래,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서도 나 또한도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도 아직까지는 온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 또한도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끌어나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마찰이 돼서 서로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냉전의 시기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박쥐처럼 아버지한테 가서,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비유 맞추고 또 저녁에 가서는 아들한테 가서 비유를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 다 탈진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애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아버지하고 자녀도 좀 관계가 괜찮아지고 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이게 수모니로 떠오른 것이 어머니예요. 남편도 싫고 자녀도 싫고 다 짜증이 난 상태예요. 왜? 번아웃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여기서 비유 맞추고 저기서 비유 맞추다 보니까 내 삶이 번아웃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부모님에 대해 참 존경해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 키우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에이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상담을 할 때 상담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젠 아이 상담 40분이 이루어지고 10분간 부모 상담하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그 대기실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 키웠지. 그래, 다 내 잘못이지. 그래, 다 잘못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기준치 미달이 되는 부모도 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괜찮게 빤듯하게 자란 자녀도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 정말 멋지게 교육을 해줬습니다.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 이런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런 말 들을 때 어머니 가슴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서로 에이스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상대방을 권면할 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애 하나 컨트롤 못해, 애 하나 교육하지 못해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자녀가 마찰이 일어났을 때 자녀가 문을 쾅 닫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좀 가볍지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때요? 부모가 이제 매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키 컸다 이겁니다. 등치가 커졌어요. 엄마의 손을 꽉 잡는 순간에 그 수치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매들 수도 없고 일이 커지니까 그러다가 집이라도 나가버리면 대책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애 하나 이렇게 제대로 컨트롤 못해 라는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간에 권면이 있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이웃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권면을 해주되 그런 서로의 그 아픈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좀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면서 이렇게 다
불완전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부모들 아직 미성숙하지요. 청소년들 미성숙하지요. 방금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감정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감정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알게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나무인격으로 자신의 감정만 다스려달라고 자신만 공감해달라고 자녀가 자꾸 부모에게 다가들 때 부모 또한도 한계가 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의 비율을 맞춰야 되나, 언제까지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회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부터 큰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임 받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말 합니다.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라는 이런 말을 할 때 먼저의 차원은 저는 이것을 창세기에 좀 돌아가서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우리 하와를 만드셨죠. 이브를 만드셨죠. 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가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처음으로 만드신 것은 신척기가는 가정이에요.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 이브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파괴가 돼버려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무엇일까요? 죄들 때문에. 죄 때문에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사이는 서로 파괴가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브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족 자체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가족 치료라든지 또한 부부 세미나, 뭐 자녀 교육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파괴된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무엇을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디로 파송되어 가느냐? 각 가정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파송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그대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간사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전 여러분들에게 보엔이라는 가족 치료사가 주장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전하고자 합니다. 보엔은 처음 시작은 정신과 의사였었습니다. 그가 정신분열증이라는 그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신분열증이라는 그 증상을 갖고 있는 그 환자만 치료하는 것보다 가족을 다 같이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동참시키는데요. 이상한 걸 발견했었습니다. 그 정신분열 환자하고 그 어머니하고 공생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공생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애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밀착이 되고 서로 사랑이 되고 서로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남편이 부재가 되거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되면 아내는 누구를 남편의 자리에 좀 집착을 하게 되면 바로 자녀를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내와 자녀의 공생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집착을 한 게 이것을 불안 애착 장애라고 그가 그 다음에 논문에서는 그것을 정리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를 그가 제시를 합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그 예를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군이라는 학생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됐냐면 어느 날 어머니가 집안에 문을 열어보니까 마리아 하나를 먹었던 통을 발견한 거예요. 약물이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근데 그 치료사가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시작이다. 이거는 좀 사회적 반항이 이루어진다. 이거 사회적 반항이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의 부모님을 불렀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주 조금이지만 그 속에 있는 내재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이 M군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다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겉으로 나타내는 우리 아들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부모님과 상담을 들어가기 시작했었어요. M군의 아버지의 그 과거력을 보니까 M군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M군의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는 살게 되고,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M군의 아버지, 이것을 L씨라고 할게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L씨라고 하겠습니다. L씨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L씨의 어머니하고 그리고 L씨와 L씨의 여동생이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20살 중반기가 되니 그는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하고는 등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 여동생은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M군의 어머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M군의 어머니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A라고 할게요. M군의 어머니는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상황은 4명의 딸만 내신 자녀의 둘째였었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친구처럼, 엄마도 친구처럼 지내고 너무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는, 여자는 다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게 좋아, 현명체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둘째 딸은, A라는 그 양은, 나는 사회 진출하고 싶어. 나도 뭔가 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일찍 떠나서 대학을 진학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도 관계가 서운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이제 L씨하고 A씨가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만났어요. 그리고 쉽게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A씨는 항상 자기 과거에 친구처럼 지냈던 자매 관계, 엄마의 관계, 그것을 그리고 남편에게 소소한 이야기도 하면서 남편 또한 소소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L씨는 예전에 어머니로부터 자기를 속박했던 거 싫어서 부인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면 올수록 나를 이렇게 속박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규제하는 거야, 이런 것이 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M군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운한 관계가 될 때 M군이 태어나는 동시에 그 갈등의 문제는 비하인드, 수면 밑으로 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는 M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군이 이제 그 어머니, A씨라는 어머니는, M군의 어머니는 M군이 이 세상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밀한 집착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L씨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편과의 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친밀감을 자녀와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줬는데 자녀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학교 안에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부적응 장애로 드러나는데 이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고 결국 그 밑에 부부간의 문제라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서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우리가 보면 자녀의 문제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 자녀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그 밑에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밑에 부부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부간에만 문제가 있을까요? 부부에서도 남편의 시어머니 쪽, 시아버지 쪽, 우리 아내 친정 쪽, 또 옆집의 고모, 모든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얽히고 설킬 대로 인간 사이가 다 상처로 어우러진 것이 인간 사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뇌는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 뇌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아, 감정적으로 하는 걸 이해해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아직 화가 나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아픈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감정 다스릴 때 어떻게 해주라고요? 공감해 주라고 그랬었습니다. 먼저 거칠어지고 날뛰고 있는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 그것은 너가 오라. 그래, 야, 너
오랜만에 좋은 소리 한번 하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야, 너 너무 멋지다, 너무 괜찮다, 그래, 역시나 너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동생의 어떤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막 과하게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 때, 야, 역시 넌 장남이야, 넌 역시 멋져,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러니까 동생이 이러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감정을 다스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대에게 교육을 하신다라면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부모님과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 보시길 어떠겠습니까? 좋겠죠? 네,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